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제가 국제사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자기들이 만든 질서에 강제로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들도 스스로 그 질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라는 것 자체도 여러 나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세계가 만든 질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느 국제기구든 국제협의체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기도 어렵고 사실상 영향력이 압도적인 미국 의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냥 편의상 제가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라고 해도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가 뭔지 느낌으로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던데요. 미국이 만든 질서라는 게 우리는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서 80년도 안 된 그렇게 오래된 질서도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은 미국이 만든 질서라는 게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내 나라에서 부족한 건 외국에서 들여오고 내 나라에서 남는 물건은 외국에 내다 팔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무역의 기본이죠. 그런데 과거의 무역은 이 기본 성질은 같지만 방법이 좀 달랐는데요. 과거에는 내가 사들이는 곳과 내가 내다 파는 곳을 독점하는 형태로 폐쇄적인 무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친한 나라들끼리만 사고 판다든가 혹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내 식민지에 자원을 들여오고 내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파는 형태로 독점적인 무역을 하면서 블록화된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한 덩어리 경제권이지만 과거에는 식민지 국가들과 함께 영국권 경제, 프랑스권 경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무역을 했죠. 무역 결제 수단 또한 자기들 화폐로 영국 경제 블록은 파운드를 쓰고 다른 경제 블록들은 또 그들의 화폐로 결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끼리 혹은 식민지를 통해서만 폐쇄적으로 무역을 했던 게 과거의 무역의 형태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독점적인 무역을 할 수 있는 식민지 중심의 무역 형태가 강대국 입장에서는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기를 쓰고 식민지를 넓혀 나갔었습니다. 식민지를 넓혀 나간다는 말은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그들만의 블록화된 폐쇄적인 경제권을 넓혀 나갔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자원인데 어떤 자원이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전부 다 거기를 자기 식민지, 자기 경제권으로 만들려고 싸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진 쪽은 그 자원을 아예 못 가지든가 싸움에서 이긴 국가한테 엄청 불리한 조건으로 비싸게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가 커지려면 무조건 군사력이 강해야 무역에서도 유리한 그런 구조라서 전쟁이 나기 쉬운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영국이 엄청난 식민지와 경제력을 가진 패권 국가가 된 게 강한 군사력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죠. 아무튼 산업혁명 이후에 1900년대 들어서 석유를 쓰는 내연기관이 발달하고 석유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석유는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석유 나오는 지역을 식민지나 자기들 경제권으로 못 만든 나라들 입장에서는 석유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식민지가 아닌 산업화로 성장을 해서 강대국 반열에 오르고 있던 독일, 일본 같은 경우가 석유 부족에 시달렸죠. 그러다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터졌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고 보호무역 폐쇄주의 블록화된 경제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연합국으로 잘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가 많아서 충분한 시장을 가졌거나 혹은 자국 자체에 내수 시장이 컸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역시도 자국에서 석유가 나오든지 혹은 석유가 나오는 식민지를 선점한 상태라서 당시에 폐쇄된 블록 경제로 돌아서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계 대공황 상태에서 남들은 어찌되든 상관없고 어쨌든 나는 버틸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서 석유 자원 확보가 안 된 산업화 강대국의 야욕을 건드린 거죠. 그게 2차 세계대전 형태로 일어난 겁니다. 개전 초기부터 독일은 유전 지역부터 장악해 들어갔고 일본 역시도 석유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 지역을 공략해 들어갔죠. 2차 대전 원인 자체가 석유가 전부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당시에 식민지 위주의 블록 경제, 보호무역 폐쇄형 경제가
경제 영역이 부족한 신흥 강대국들의 침략 행위에 불을 붙인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승전국들은 앞으로 이런 큰 전쟁이 안 나도록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식민지 블록 경제에 익숙한 영국, 프랑스는 독일, 일본 인마들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얘들 식민지랑 점령지 우리가 다 나눠 가지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경제, 블록 경제 하다 보면 자원 때문에 또 전쟁 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식민지 없어도 필요한 물자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하고 군사력이 약해도 돈으로 구할 수 있게 전 세계를 자유무역화해서 전체적으로 판을 키우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은 이미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은 다 파괴가 돼버리고 지금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야, 그러면 돈 없는 나라는 어쩌라고 식민지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형님이 돈 많다 아이가 지원해줄게. 경제 살릴 수 있게 화끈하게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도 식민지로 블록 경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세계를 자유무역지대로 해서 판을 키우자. 이렇게 하고 유럽은 거기에 오케이를 하면서 미국이 화끈하게 유럽을 지원해준 게 유럽 재건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마샬 플랜입니다. 순식간에 유럽 경제를 전쟁 전 상태로 회복시켰던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죠. 아무튼 유럽은 합의한 대로 자기들하고 경쟁관계든 친하지 않은 나라든 차별적 관세나 수입 규제 등을 철폐하고 세계를 자유무역화하자는 미국의 의견에 합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세계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도 서로 통일이 돼야 가능하겠죠. 한마디로 국제 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를 뭘로 할지를 정해야 했는데요. 이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 이후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돈의 기준이 되는 금도 미국이 전 세계 전체 금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무역할 때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로 결정이 된 거죠. 사실 이때 어느 나라의 돈을 무역의 기준 화폐로 하지 말고 아예 세계 중앙은행을 설립을 하고 세계 공용화폐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건 수용을 안 했죠. 세계 자유무역을 하자는데 본질이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려는 건데 무슨 천사도 아니고 손해보는 장사까지 하면서 미국이 국제질서를 만들 이유는 없죠.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공산주의 확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기들한테도 유리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유무역과 달러 기축통화 주장을 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국제거래의 기준화폐가 달러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국제거래를 할 때 달러로 환전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자유무역해서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로 자기들한테 엄청난 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축통화가 되면 외환위기에 노출될 염려도 없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기축통화 달러를 비축하려고 하니까 달러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려면 반드시 전 세계의 자유무역은 세트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달러 사용인 거죠. 그리고 이 전 세계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백길, 하늘길도 자유롭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미국은 대양 해군을 전 세계에 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군사력도 약하고 식민지 하나 없는, 아니 식민지였던 과거 우리나라도 이런 질서 덕분에 자유롭게 자원을 수입하고 차별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개편된 미국 중심 국제 질서의 최대 혜택을 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사실도 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짜놓은 질서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성향도 있는데요. 자국의 기축통화에 도전을 한다든가 전 세계 자유무역에 반하는 블록 경제권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개 나라가 서로 짝짝꿍해서 무역 거래할 때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를 사용한다든가 미국이 포함 안 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서로 특혜주는 경제권을 형성한다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 항로를 자기 바다라고 하면서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과거에 이라크 후세인이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하려고 하다가 날아갔죠. 그리고 남중국해 자유무역로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항공모함 2대를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건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근데 사실 중국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미국이 싫어하는 행동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는 전 세계 자유무역과 달러 사용이고 이 기준을 안 따르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고 있고 자기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는 상황이라서 세계 질서에 틈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 틈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죠. 오늘은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가 뭔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국제사회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